안녕하십니까. 서울 아산병원 구강암외과의 이지호입니다. 저는 이번 시간에 항암 치료와 관련한 치과 치료 및 또 환자의 관리에 관해서 간단하게 정보를 여러분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제 소개를 간략하게 하면 저는 서울 아산병원의 치과 구강암외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구강암 환자를 수술하고 또 관련돼서 구강암 환자 수술 후에 그 없어진 부위를 재건하는 재건 수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 병원, 제가 근무하는 병원의 여러 가지 전경이라고 하겠습니다. 예. 자, 내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항암 치료, 그러니까 비단 구강암, 제가 보는 구강암뿐만 아니라 환자분들이 이제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서 수술을 하고 나서 혹은 수술 전이든 혹은 항암만 하시게 되던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 그 항암제 특유의 부작용 때문에 구강 내에 특히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날 수가 있고 거기에 관련해서 또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제 아시려면 일단 구강, 즉 입 안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간단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구강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울을 보시고 아 하고 입을 크게 벌리면 한눈에 보이는 그 구조물들이 있죠. 그걸 구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림과 같이 이렇게 보시면 치아도 보이고 점막도 보이고 잇몸도 보이고 혀도 보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분별로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우선 가장 대표적인 게 치아입니다. 치아는 그 정상적인 성인이면 사랑니를 제외하면 28개, 위아래로 14개씩 건강한 사람이면 가지고 있게 되고요. 그림과 같이 이 치아들이 정확하게 배열이 잘 되어 있으면서 음식을 먹게 되고 발음을 하게 되는 기능을 수행하고 그 주변에 치아를 보호하는 잇몸 조직이 치아를 이제 둘러싸고 있고 그 바깥으로는 점막이라고 해서 구강 전체를 이렇게 덮고 있는 조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혀가 있죠. 혀가 또 구강에서 가장 중요하고 상당히 많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지금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 발음을 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도 하고 또 음식물이 들어오면 이것을 잘 섞어주는 그런 기능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혀를 이렇게 들어보시면 혈관하고 얇게 점막이 비쳐 보이는 부위가 되는데 이것을 구강저라고 하고 혀를 아래로 내리면은 입천장이 보입니다. 저것도 이제 구개부라고 하죠. 이 모든 부위들을 합쳐서 구강이라고 하고 이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이 말하고 밥 먹고 또 여러 가지 기능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조직과 해부학적 구조물이 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항암 치료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제 시작되면서 이 점막이라는 것은 혈관이 굉장히 잘 발달된 조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혈액학적이든 아니면 기타 다른 항암 치료를 하면서 여러 가지로 그 면역학적이든 이런 쪽에서 환자의 몸에 변화가 오게 되면은 구강 쪽에서 바로 특징이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고 또 그것이 오늘의 주제가 되게 되겠습니다. 자, 좀 더 범위를 확장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는 구강 말고도 뼈,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까지 우리는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구강이라는 이 제가 말씀드린 건 치아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연조직, 즉 살인 거죠. 잇몸도 살이고 점막도 살이고 혀도 살이기 때문에 이 조직 아래를 받치고 있는 지지하는 조직이 바로 턱뼈입니다. 턱뼈는 위턱뼈와 아래턱뼈가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고려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항암치료 시작하시면서 구강 건강을 관리하게 되는 시점이 되면은 그것을 비단 구강과 그 내부에 있는 점막 조직 그런 것들만 고려해서는 안 되고 그것을 지지하고 있는 뼈, 즉 아래턱뼈와 위턱뼈도 같이 항암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고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구강암만 그 암은 종류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치료 접근 방법도 그 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그냥 제가 일반적으로 제가 치료하는 구강암에 국한해서 보면 크게 세 가지가 되게 되겠습니다. 일단은 구강 내 암이 발생하면은 이것을 치료하기 위해서 우선 수술, 저희 칼 모양이 보시죠. 일단 암을 도려내야 되는 수술이 필요하고 그리고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혹은 방사선 치료를 함으로써 암을 완전히 제거하는 목표를 두고 이렇게 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물론 암의 특징이나 종류에 따라서 뭐 항암제만 사용한다든가 방사선만 한다든가 혹은 진행 정도에 따라서 수술만 하거나 그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점막의 변화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지금 이 그림은 구강암 발생과 관련해서 정상 점막이 그 암의 전단기인 전암병소, 그다음 구강암으로 변하는 걸 표시해 놨는데, 비단 구강암뿐만 아니라 혈액암이라든지 혹은 그 다른 부위에 암이 생겨서 항암제를 장기간 투여받게 되면서 구강 내 점막에 또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상 점막 혹은 나쁜 방향으로 변하는 점막의 변화 양상 등을 함께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구강 점막은 저희 살하고 거의 기본적으로 비슷한 구조가 있습니다. 구조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피 조직이라고 하죠. 우리 몸의 껍데기라고 했습니다. 그 조직 앞쪽에 기저세포가 있고 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결합 조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합 조직 위로 이제 상피 조직이 있고 그 상피 조직이 단계별로 세포 분열 상태라든지 노화 상태에 따라서 저렇게 정상 구강 점막을 보시면 층을 지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그 암 유발 인자라든지 혹은 뭐 약을 복용한다든지 하게 되면서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구강 점막은 여러 가지 작용을 하는데 음식물이 들어오면 그걸 이렇게 부숴주는데 보조적인 역할도 하고 각종 세균이나 이런 것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장벽 역할도 하고 또 이제 지지 조직 역할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균형이 깨지면서 이제 환자분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지금 무치약, 즉 틀니 환자의 구강 점막인데요. 일단 치아를 다 치워버린 상태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뭐 이런 경우는 치주 질환이 진행되게 돼서 일단은 이를 다 빼시고 시간이 지나서 잇몸뼈도 조금 내려간 상태에서 이제 틀니하기 직전에 환자인데 이런 환자를 이 슬라이드에서 제시한 이유는 아무래도 치아를 빼고 보면 구강 점막을 좀 더 여러분이 개념적으로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이 그림을 넣은 거예요. 잘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위쪽에 치아가 있던 자리로는 각화 점막이 보입니다. 이렇게 각화, 그러니까 각화가 각질이나 이런 게 잘 발달된 점막이 보이고 그 아래로는 이제 붉고 혈관이 발달된 그 점막이 보이고 혀가 보이고 이렇게 균형을 맞춰서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정상적인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항암제를 사용하게 되면서부터 환자가 보여주는 가장 첫 번째 초기적인 혹은 장기적인 변화는 점막염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을 이렇게 입 안을 그 보호하고 있는 점막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장벽 역할을 하는 것들이 균형이 깨지면서 저렇게 염증이 발생하고 이제 이 염증 부위가 구강 내에 노출되면서 여러 가지 뭐 음식물이라든지 침이라든지 세균 같은 것들에 이제 노출이 되기 바로 그냥 날 것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환자가 굉장히 고통을 받습니다. 통증도 있고 그 부위에 따라서 또 염증이 생기고 이 부위가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2차로 또 감염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관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겠습니다. 보시면은 좀 전형적인 사진인데요. 이렇게 구글 해보시면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건 뭐 점막염, 항암치료 전막염 이렇게 해보시면은 굉장히 많은 사진들을 볼 수 있는데 그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일반적인 점막과 다르게 점막이 균형 있게 이렇게 붉게 이렇게 발달되어 있거나 이렇게 위치되어 있어야 하지만 보시면 하얀 부분도 있고 아주 빨간 부분도 있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 껍데기가 벗겨진 거죠. 그게 이제 확장돼 입술까지도 저렇게 울긋불긋하고 상피세포가 떨어져 나가면서 심지어는 출혈도 되고 건드리면 피도 나고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통증이 있고 또 출혈 때문에 정상적으로 식사를 하기가 힘듭니다. 굉장히 삶의 질이 떨어지고 환자도 고통을 받고 그렇습니다. 좀 더 만성화된 건데요. 이거는 뭐 최근에 항암제뿐만 아니라 이제 골다공증 약도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장기간 처방을 하게 되면서 그 골대사나 이런 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렇게 골대사가 일어나면 임플란트를 심고 환자가 지내시다가 뭐 항암 치료라든지 골다공증 약을 저렇게 복용을 하면서 그 골이 괴사가 되게 되는 거죠. 피가 안 통하게 되고 혈액순환이 안 되면서 저렇게 괴사가 되고 그 위를 덮고 있던 점막들도 이렇게 탈락이 되면서 저렇게 뼈가 노출이 됩니다. 그러면 굉장히 통증이 수반이 되고 저 위로는 뭐 임플란트 위로 해서 치아를 만들어서 올릴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은 그 뼈가 자체가 이미 괴사가 됐기 때문에 흔들흔들하기 때문에 저 뼈를 가지고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치료가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더 극단적으로 진행된 건데요. 그 아래 턱 부위에 골괴사가 너무 많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그 위를 덮고 있던 구강점막이 감당이 되지 않아서 이렇게 퇴축이 되고 안에 괴사된 뼈들이 이렇게 막 드러나게 됩니다. 이거는 장기간 항암 치료를 하시거나 골다공증 약을 복용하시거나 혹은 뭐 다른 뭐 면역 그 능력이 떨어지거나 염증에 장기간 노출되거나 여튼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항암 치료로도 저런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또 항암 치료 중에도 치과 케어를 좀 주의 깊게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시면은 일단 대부분은 저게 안으로만 구강 내로만 국한된 게 아니고 뼈 자체가 괴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 턱뼈를 받쳐주는 이 프레임 역할을 하잖아요. 턱뼈가 그것들이 이제 다 괴사가 되면은 이게 감염이 오랫동안 지속이 되고 고름이 생깁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피부 바깥으로 누공이 생겨서 이렇게 흐르기도 하고 해서 막 환자가 항상 그걸 이렇게 소독을 하고 붙여야 될 수도 있고 심지어는 교합을 하시고 식사를 하시다 보면은 저게 이미 다 괴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교합이 안 맞게 되겠죠. 물론 저 상태만 되더라도 식사가 굉장히 제한이 될 텐데 턱뼈가 부러지면 교합이 안 맞기 때문에 일반적인 식사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러면은 뭐 광범위한 치료가 필요할 수도 있고 물론 저렇게 되지 않기 위해서 항암 치료나 치료 전에도 평가가 필요하고 그거는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항암 치료 전에도 평가가 필요하고 항암 치료 중에도 치과 의사가 유의 깊게 관찰을 하는 게 또 중요하게 됩니다. 이거는 뭐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있는 재밌는 그림인데 뭐 이제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되겠는가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오죠. 뭐 어떻게 뭐 부작용을 미리 준비하자. 어떻게는 뭐 어떤 현실적인 뭐 금전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된다. 뭐 자기 하고 있던 일 이런 것들을 뭐 어느 정도는 정리를 해야 된다. 혹은 뭐 그 일상을 좀 회복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항상 가족들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뭐 등등이 있지만 여기 하나 주목할 만한 그림이 있죠. 예. 치과 의사의 치료를 받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지금 6개의 그림, 5개의 그림을 유지할 수 있는 그 역할을 해주는데 도움이 되는 게 바로 치과적인 관리를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과적으로 먼저 제가 그 발표 전에도 발표 슬라이드에서 주제에서 말씀드렸지만 항암 치료 전에 구강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치료하면서 후에 어떻게 할 것인가 설명을 하는데 먼저 치료 전에 관리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뭐 제가 병원에 근무하면서도 그 혈액암이든 기타 다른 암에서 항암 치료가 필요하면은 그 종양내과 선생님이나 혈액내과 선생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의뢰를 해주십니다. 아, 지금 이 환자가 이제 항암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혹은 뭐 조혈모세포 이식을 해야 된다. 혹은 골다공증 약을 써야 된다. 이럴 때 치과적으로 미리 좀 평가를 해 주십시오. 혹시 뭐 그런 약을 쓰면서 문제가 될 수 있을지 이런 것들 의뢰를 하는데 왜 이게 필요하냐 하면은 그러니까 이 구강 내에서 여러 가지 그 염증 소견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한 상태로 방치가 되면 이 자체가 포커스가 돼서 이게 원인이 돼서 그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제 항암 치료를 하게 되면 부작용이 따라오고 또 뭐 면역 능력이 저하가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염증이 이렇게 뭐 확장이 된다든지 이게 정상적인 사람한테는 별게 아닌 염증인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면서 이게 굉장히 다루기 어려워지고 복잡해지는 염증이기 때문에 그런 항암 치료 전 단계에서 이런 것들을 미연에 찾아내고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먼저 치과에서 해결하고 나서 안정적으로 치료를 유지하자 이런 의미에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의뢰를 주십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보고 나서 아 이거는 뭐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진행하셔도 치과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고 아 요 치아는 좀 염증이 심하니까 발치를 해야 됩니다. 혹은 이제 치료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협진해서 이렇게 치료가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몇 개의 그 환자분들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환자는 20대 환자고요. 사실 이런 환자분들이 항암 치료를 앞두게 되면은 뭐 치과에서 별로 할 건 없습니다. 그냥 그 위생 관리 잘 하시고 뭐 양치 잘 하시고 치실로 음식물 낀 거 좀 미연에 잘
해주시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보면 이 환자는 보통은 제가 검진을 할 때 입안을 먼저 들여다보고 그다음 파노라마라고 해서 이 엑스레이 사진을 보게 되는데, 이걸 보시면은 특별히 뭐 치주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쉬운 거 근관 치료한 것 보이긴 하지만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부위에 보면은 사랑니가 있긴 한데 뽑아주면 좋겠지만 굳이 지금 염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관리만 잘 하면 돼서, 이런 환자 같은 경우에는 치과적으로 일반적으로 전 처치 없이 이렇게 이제 항암 치료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분은 40대 여성 환자분인데 이렇게 의뢰가 왔습니다. 근데 보면은 뭐 앞니 쪽에 약간 뿌리도 녹아 있고, 그리고 이렇게 씌워 놓은 부위가 보이시죠? 여기 염증도 이렇게 살짝 보이긴 하지만, 이게 그 실제로 환자를 봤을 때는 이게 과거 염증이 있었다가 나아도 저런 식으로 이렇게 흔적이 남는 거일 수도 있기 때문에, 실제로 환자를 직접 진찰하고 구강 내 상태를 보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저렇게 엑스레이 상에서 염증이 보이더라도 실제로 환자를 봤을 때 증상이 없고, 그다음 구강 내로도 저런 염증이 이렇게 잇몸으로 뚫고 나온다든지 뭐 잇몸이 부어 있다든지 그렇지 않고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환자분들도 특별하게 전 처치 없이 이렇게 뭐 항암 치료를 하셔도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치과적으로 문제가 없고요. 자, 이 엑스레이 보시면은 치아가 하나도 없고 뼈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그 몇 슬라이드 전에 보여드렸던 틀니 직전에 이제 구강점막 이런 거죠. 그래서 치아적인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치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환자분들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만, 이제 이런 환자분들을 봐야 될 거는 이제 치과에 와서 그 치아는 없고 치주 조직도 같이 이제 흡수돼서 없지만은 이렇게 치아가 하나도 없는 상황에서 이제 구강 점막에 특별한 문제가 있는지, 뭐 만성적인 염증이 있다든지 혹은 뭐 종양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미리 찾아내서 뭐 종양내과 의사 선생님하고 협진해서 제거를 한다거나 아니면 미리 좀 처치를 하고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런 점막 쪽에 있는 문제만 이렇게 해결하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자, 이런 분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뭐 치아도 빠져 있고 관리도 잘 안 되시고, 보시면은 이 위에 보면 이제 뿌리도 이렇게 이 씌워놓은 게 오래되다 보니 안에서 썩어서 뿌리도 깨지고, 이 뿌리 끝에 염증도 이렇게 있으시고, 이런 데도 뭐 충치가 진행되다 보니까 그 치관이라고 그러죠. 그 위 상부가 이렇게 썩어서 깨져 날아가 버린다든지, 이렇게 치주염이 진행돼서 이렇게 막 뿌리 끝만 남아있고 거기도 염증이 있고, 이런 경우는 뭐 흔들어 보면 치아도 흔들리고 환자분도 관리도 잘 안 되고 합니다. 이럴 때는 그 항암 치료를 조금 미룰 수 있다면 치과 치료를 먼저 선행을 하는 게 좋습니다. 대부분은 빨리 발치를 해버리고 염증을 제거를 하는 거고요. 하지만 그 발치한 부위는 이제 환자분들도 물어보십니다. 이게 그러면은 항암 치료 전에 이걸 다 제거를 해 주시면 일을 해 놓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현실적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 항암 치료가 너무 미뤄지서 그렇게 할 수는 없고, 일단은 염증만 제거하는 거에 주요한 목표를 두고 진행을 하고, 만약에 정치아가 필요하면 임시틀니 같은 것들을 좀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기능적으로는 그 본틀니나 본 보철에 비해서는 기능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그래도 임시적으로도 방편이 돼서 그런 것들을 상의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염증이 많은 환자 같은 경우는 이렇게 빨리 전처치를 해야 돼. 그 항암치료는 전처치를 하고, 그런 항암치료 조정에 관해서는 이제 종양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진행을 해야 됩니다. 자, 이 환자는 조금 더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환자인데, 보면은 이게 이런 경우에 항암 치료까지 오지는 않으시는데, 대부분 뭐 항암 치료 후의 결과가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왼쪽 아래를 보시면, 환자 기준에서 이 왼쪽 아래를 보시면 이렇게 뼈가 불규칙하게 보이시죠? 뼈가 괴사가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그 임상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구강 내 조직이 이렇게 보시면 뼈가 노출되니까,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고 과거에 이렇게 심었던 임플란트가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괴사된 뼈 위에 임플란트, 원래는 그렇지 않으셨겠죠. 임플란트를 할 때만 해도 뼈가 정상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염증이 계속 진행이 되고 주변 뼈가 괴사가 되면서 이제 저 임플란트는 사용할 수 없게 되고, 이럴 때는 좀 적극적으로 저 뼈를 제거하고, 뼈를 제거하고 나면 거의 남는 게 없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내버려 두면 식사하다가 부러지고 이러기 때문에요. 그런 경우는 이제 몸에서 자가골이라고 하죠. 자기 몸에, 환자분 몸에 있는 다른 부위에서 좀 뼈를 빌려와서 복원을 해주든지 저런 식으로 해야 되는, 좀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이런 경우에는 담당 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꼭 해서 치료 방침을 결정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치료 전에 이런 평가를 하고 나서 치과 의사가 또 치료 중, 그 항암 치료 중에도 어쩔 수 없이 치과적으로 처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는지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그 파란 글씨가 일반적으로, 뭐 예외도 물론 예외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파란 글씨는 일반적으로 항암 치료 중이라도 조심스럽게 가능하지만, 빨간 글씨로 써놓은 것들은 이제 정말 하지 않는 게 좋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그 종양내과, 담당 종양내과, 혈액내과 선생님과 상의해서 진행을 해야 되고, 웬만하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란 글씨는 뭐죠? 충치치료, 근관치료라고 하죠. 보통 환자분들 신경치료라고 하는데, 그다음에 또 간단한 치주치료, 뭐 스케일링 같은 것들을 좀 피가 안 나는 방향에서 어느 정도 가볍게 하는 것 정도는 가능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치치료라는 건 이제 아주 진행되지 않아서 그냥 그 충치부위만 갈아내고 이렇게 메꿔줄 수 있는 그런 수복치료 정도는 이제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거고요. 근관치료는 뭐 비록 충치가 좀 더 진행이 돼서 그 치아 안에 있는 그 혈액이나 혈관하고 신경조직과 포함돼서 이제 통증이 많이 된다면, 그럴 때는 그 치아 안에 있는 그 치아 뿌리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조심스럽게 근관치료 같은 걸 해주고, 혹은 이제 간단하게 스케일링 같은 것까지는 가능합니다만, 아래와 같이 이제 이를 뺀다거나, 그다음에 임플란트로 심는다든지, 간단한 뭐 치조골이나 그 턱뼈 쪽에 이제 뼈를 좀 정리를 하는 이런 소수술 같은 경우는 하고 나서 감염이라든가 또 기타 골괴사라든 것들이 따라올 수가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정말 뭐 꼭 발치를 해야 된다거나, 뭐 염증이 심해가지고 혹은 소수술이 필요할 때는 뭐 항암제를 투여하는 기간이나 이런 것들을 조절하면서 필요할 때는 수술을 할 수 있고, 물론 저도 그렇게 뭐 필요한 환자분들에게는 그렇게 수술을 해드리지만, 이런 경우에는 종양내과 선생님하고 상의를 하고 뭐 스케줄을 조정합니다. 뭐 항암제를 쓰는 걸 좀 중단을 했다가 환자가 좀 회복이 되고 조심스럽게 하고, 구강 내에 이제 수술했던 부위가 잘 아물면은 다시 재개를 한다거나, 뭐 그런 식으로 좀 과 간에 협진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 필요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그러면은 내가 그 항암 치료 전에 준비하거나, 그리고 항암 치료 중에도 조심해야 될 것. 이제 그 제일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원인을 없애는 게 되겠습니다. 입안에 염증이 생기는 원인을 없애는 건데, 사실은 환자분들이 일반적으로 이렇게 양치하는 것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게 많습니다. 그래서 미처 그 깨끗하게 관리하지 못한 부위가 염증 원인이 돼서 이제 그 향후에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보조적으로 그 위생을 유지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뭐 치실 같은 거 쓰셔도 되고요. 그 환자분들에게 저는 권해드리는 게 워터픽이라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워낙 제품도 많고 또 그렇게 뭐 구매하기도 어렵지 않아서 이렇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특히 뭐 입안에 수술하고 나서 항암 치료 중인 환자들은 또 그 수술 부위에 염증이 생기고 음식물이 잘 끼는데, 그것은 일반적으로 양치질이라든지 뭐 치실 가지고는 해결이 잘 안 되고, 이렇게 물을 분사해주는 워터픽 같은 것들을 해주면은 그 미처 그런 기존에 환자분들이 직접 쓰시는 어떤 칫솔, 치실 이런 것들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뭐 물분사 때문에 상처가 더 생기지 않느냐, 뭐 그렇게 물어보시지만 그렇지 않고요. 안전하게 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강 내 이제 수술한 지 얼마 안 됐고 좀 관리를 해야 되는 경우, 혹은 이제 그 항암 치료나 여러 가지 그 치료를 하고 난 도중에 구내염, 그러니까 점막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냐? 보통은 이제 헥사메딘 같은 건 수술하고 나서 이제 잘 써주고, 근데 이건 오래 쓰다 보면은 혀나 점막이 착색되어 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좀 더 장기간으로 쓸 때는 하이알루로닉 애시드가 포함된 뭐 그 점막을 좀 힐링을, 그러니까 치유를 촉진해 주는 걸로 좀 바꿔주기도 하고, 혹은 스테로이드 각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그 국소적으로 환자가 하실 수 있으면 이제 연고도 바를 수 있게 이렇게 처방도 해드리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로 꾸준히 관리를 받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뭐 꼭 항암 치료는 아니지만 항암제를 사용하거나 또 항암제 보조적으로 그
여러 가지로 이제 골전이 같은 것들을 막기 위해서 이제 그 비스포네이트라든지 데노스맙 같은 그런 약들을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골이 흡수되고 골이 축적되는 그런 골 파골세포, 조골세포 간의 기능을 이렇게 막 중간에 개입해가지고 그런 것들 조절하고 그래서 골전이를 막아주고 혹은 이런 약들이 또 더 확장해서는 골다공증을 또 예방해주기 때문에 이제 그 항암 환자에서 쓰기도 하고 혹은 그 골다공증 환자에도 쓰기도 하면서 좀 많이 사용을 하게 되면서 이제 치과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고 사실은 이 약을 쓴다 해도 그렇게 확률은 높지 않지만 가끔 이제 골괴사 때문에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지만 있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보통 이제 이런 분들이 약을 오래 쓰다 보면은 그 기존의 치아와 관련해서 이제 염증이 있었던 부위라든가 뭐 임플란트 같은 게 심겨 있던 부위 쪽에 그런 골대사가 장애를 받으면서 골괴사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해괴약 검사 같은 걸 해보면은 이렇게 이 해당 부위에 골괴사 신호가 보이고 CT를 찍어보면 이렇게 괴사가 되다가 뼈가 부러지거나 보이면 임플란트를 심어놓은 부위로 이렇게 특별히 더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는 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기별로도 나눠져 있는데 보통 뭐 0기, 1기, 2기, 3기 해서 증상별로 나눠져 있고 뭐 0기, 1기 같으면 관리해가지고 뭐 그 기존에 쓰던 약을 좀 조절을 하고 좀 중단을 해가지고 치유가 되면은 다시 조심스럽게 사용하고 이렇게 하고 이제 2기, 3기가 되면은 좀 이제 저한테 오시면은 적극적으로 이렇게 약을 좀 끊은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조금 이제 진행된 증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연기 1기, 뭐 2기 초기 같은 경우는 뭐 관리를 하지만 이제 관리의 단계를 넘어선 경우인데요. 이렇게 오른쪽 아래에 보시면 괴사가 와서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미 이제 고래 일부가 이렇게 구강 내에 보이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에는 긁어내게 됩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괴사된 뼈가 통째로 이렇게 떨어져 나오죠. 이렇게 긁어내고 나서 시간이 지나면 깨끗하게 아물게 하고 이런 치료가 좀 추가적으로 필요하고 환자분도 좀 고생을 하게 됩니다. 이제 위턱뼈 같은 경우도 잘 생깁니다. 기존에 임플란트를 심었던 부위인데 이런 식으로 열어봤더니 이제 환자가 고름도 나오고 아프다 해서 오픈을 해봤더니 이게 보면 정상적인 골 조직이 아니고 괴사가 돼서 이렇게 구멍도 뚫려 있고 세균 감염도 보이고 합니다. 이렇게 제거를 하고 이게 상악동이라고 해서 위에 이제 코 곁 동굴이라고 하거든요. 그 부위하고 이렇게 개통이 되기 때문에 수술로 막아줘야 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좀 더 진행된 극단적인 경우를 하나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환자 같은 경우는 이게 너무 오래 쓰셔가지고 그 약을 이렇게 완전히 이쪽이 괴사가 돼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앞에 보여드렸을 때 단순 제거만 가지고는 뼈가 남아나질 않고 여기 한 2mm, 3mm밖에 안 되는 뼈가 남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버려두면 골절이 되고 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환자는 이 뼈를 광범위하게 제거를 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아리나 골반에서 뼈를 좀 붙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정상적인 식사를 할 수가 없게 돼서 그래서 이제 종아리 뼈를 이렇게 그 괴사된 뼈를 제거하고 종아리 뼈를 이렇게 붙여서 재건을 하고요. 그 잇몸도 일부가 괴사가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염증 때문에 그 부위는 이제 종아리에 있는 피부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잇몸까지 재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진행된 경우에는 이렇게 큰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오기 전에 좀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하지만 이런 분들도 치료를 잘 하고 나면은 이렇게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 종아리 뼈가 잇몸살처럼 좀 이렇게 비슷한 그 형태로 좀 변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좀 임시 틀니를 이렇게 해주고 나중에 환자가 잘 적응하면 임플란트까지 해서 복원은 할 수가 있지만 이제 수술이 복잡하고 환자가 또 많은 그 좀 고생을 하시기 때문에 좀 그 초기에 좀 관리를 해가지고 더 안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제 이 강의를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협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분야별로. 물론 이제 항암 치료하시는 의사 선생님들이 뭐 고려하셔야 약제 투여 여부나 이런 것들 물론 잘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약을 사용하기 전에 구강위생 관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한테 의뢰를 해서 같이 평가를 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조절 가능한 것들이 있는지 혹은 뭐 치과에서 좀 뭐 발치나 이런 걸 해야 되면은 해야 되고 그런 게 필요하면 좀 상의를 해서 약을 그 항암제를 투여하는 스케줄이 이런 걸 좀 조절할 수 있고 전신적으로 가능한지를 평가를 해주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제 치과의사 선생님 혹은 구강외과 저 같은 치과의사면서 구강외과 전문의
선생님들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의뢰가 오면은 이 구강내를 살펴보고 환자를 이제 평가를 해서 이 환자한테 이제 환자 여건에 맞게 맞춰서 모든 환자가 똑같을 수는 없으니까 이걸 염증 치료는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거는 위험 요인이 어느 정도고 이렇게 또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그 의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하고 또 미리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상의해서 제거하고 이렇게 해야지 환자가 좀 안정적으로 또 구강 내 여러 가지 부작용으로 고생하지 않고 진행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환자가 보면은 수술을 하거나 치료를 받기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은 참 이게 저희 같이 치료를 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일상적인 상황이지만 환자한테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담이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을 이제 협진으로서 좀 부담을 줄여주고 미리미리 이렇게 방지를 해주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치과적으로는 고려해야 될 것은 이제 어떤 구강 내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최소화시키는데 그 초점을 맞춰야 되고 환자분들도 또 이제 관리에 관한 얘기들이 나오면 그런 것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그 관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